물론 이건 밑으로부터의 사회의 측면에서 일어나는 문명운동이라고 한다면 정부는 정부대로 유교만 부흥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가치를 전파하는 선전하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국 가본 분들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표어들입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 좋은 얘기 다 있어요. 화해, 조화, 법치, 문명, 공정, 민주, 부강 뭐 등등등등 12개 가치를 하고 그거를 도처에 대학에 가면 대학, 어디 가면 이런 표어들은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일반인들이 그 가치를 살려고 삶의 변화, 개인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저는 중국에 자주 와서 강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중국인들이 문명 대국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목표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서구와 다른 기준에서 문명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면 저는 좋습니다. 그럴 때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주변 사람, 주변 민족이랄까요? 주변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의 제기, 문제 제기도 귀담아 들어라. 즉 주변, 저는 그걸 동아시아적 시각이라고 하는데 중국 중심으로 보지 말고 동아시아적 시각을 가지고 적어도 주변, 근접한 주변 사람들의 이의 제기, 문제 제기도 귀담아 들어라. 이런 얘기하면 동시에 니네들이 문명의 표준을 제시한다면,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다면 그럼 문명 대회 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눈치 보면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좋다. 사회주의적 핵심 가치 좋은데 이게 실현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거는 주변 나라, 니들도 알지만 주변 나라 사람들도 금방 안다. 그게 뭐냐. 다 여기 이민 와서 살고 싶다. 문명의 표준은 복잡한 게 아니라 많은 담론의 세계가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중국이 복지도 잘 돼 있고 뭐 여성에 대한 출산에 대한 뭐 이것도 잘해주고 환경도 생태 환경도 좋고 민주적이고 그러면 그거야 살 거 아닙니까? 살고 싶어하는 나라. 중국이 그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 오고 싶어하면은 이미 니네들은 중국의 문명 대국이 들어간 거고 문명의 표준을 제기한 거다. 핵심 가치 표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가치, 사회적 핵심 가치가 일상생활에서 실현돼서 녹아나느냐 안 나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개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미래를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이 중국이 과연 붕괴할 건가?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의 미래와 관련해서 중국이 앞으로 붕괴할 거냐 할 때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중국은 붕괴할 때 괴하지만 붕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중국이라는 사회, 중국이라는 문명은 점점 붕괴할 수 있다. 뭐가 약화된다 그럴까요? 무너질 수 있다 이거예요. 주로 생태 환경 문제라든가 정신적 가치, 문명의 차원에서라든가 중국이 쇠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산당은 망하지 않는다 이거야. 불붕의 분명은 중국이라는 큰 덩어리의 역사체, 문명체는 쇠퇴할 수 있지만 중국 공산당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또 이어 비슷한 표현을 어떤 외국 학자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속병을 앓으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용이다. 승천하는 용, 굴기하는 중국이긴 한데 속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속병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문제 있죠. 그러나 중국은 저 속병이 많아서 잘못하면 올라가다 더 이상 못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거를 제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중국 사회가 재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재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사회가 지금 빈부격차도 심하고 계층적 차이도 심하고 지역 간의 불균도 심하고 환경 생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재조정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회 재균형을 찾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중국은 지금 부유한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가난한 마르크스주의자의 대립이다. 이런 얘기예요. 부유한 마르크스주의자, 당과 국가를 이끌어가는 엘리트들, 기업을 이끌어가는 엘리트들이 있다는 건 여러분 이해할 겁니다. 반면에 노동운동을 하고 파업하고 하고
생태 문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하층들도 저항할 때에 내세우는 가치 기준은 마르크스주의입니다. 마르크스주의에 따라서 중공산당이 이념에 따라 보면은 이런 평등이 돼야 되고 이런 가치를 실현해야 되는데 왜 거기에 위배되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빈곤한 마르크스주의자와 부유한 마르크스의 대립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 어떤 출구를 찾을 것이냐라는 것이 관전 포인트죠.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다른 정치학자가 만든 시나리오를 4가지를 보면, 첫째,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이 약화되면서 반중국 공산당 사회연합이 강화되는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 붕괴 노래입니다. 천하대란. 이건 미국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중국이 혼란에 빠져버리면은 경제가 안 돌아가면은 미국 경제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나라 경제도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하나 시나리오가 될 수는 있습니다. 중국 역대 왕조의 몰락과 더불어 여러 왕조가 분열하고 있는 지방이 싸우는 그런 상태를 예상한 천하대란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공산당 내 개혁파와 자유주의적 사회 세력의 연합이 강화되는 겁니다. 이건 서방에서 언론이나 학자들이 원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자본주의적 축적 방식을 지속시키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공산당의 권력을 억압적으로 강화하는 겁니다. 그 절정은 시진핑이 1인 독재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공산당과 좌파 사이에, 좌파라는 건 공산당 이외의 지식인이라든가 이런 좌파 사이에 연합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경제 모델을 발전시키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보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실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일 높아 보여요? 저는 이런 문제를 보는과 동시에 다시 한국인의 시각에서 돌아오면 중국의 미래를 어떻게 볼 거냐. 중국이 방금 말씀드린 4가지 시나리오, 경로 중에서 뭘 택할 것이냐라는 것도 중국인들의 중요하고 우리한테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중국을 어떻게 볼 거냐.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의 선택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또는 어떤 관찰자는 지금은 G2 시대가 아니라 G0 시대다. 아예 무질서다. 글로벌 리더가 없다 이게야. 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미국이 주로 해야 하는데 이제 아무도 못한다. 또는 복합적 혼합 질서다. 패권자는 없지만 여러 세력들이, 여러 차원의 세력들이 서로 다투는 어떤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만은 적어도 현실적으로 당장은 중국의 1대1로 중국의 대외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충돌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올해 장사에서 열린 어떤 한중일 3국의 그 외교 정책 전략가들의 회의하는 데에 참석해서 방청을 했었는데 그때 찍은 사진인데 그때 일본 대표는 지속적으로 중국과 한국에 묻는 게 1대1로와 인도태평양 중에 어느 쪽에 있을 거냐.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집요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줄서기를 강요하는 분위기구나 지금은. 그런데 우리가 그걸 거부할 능력이 있는가? 그가 참 논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외교 정책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기존 전략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랜드 대전략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내부적으로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늘 휘말리는 불안정한 상황이 될 거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역사학자로서 다시 한중 관계사로 돌아가 살펴보자. 그래서 고려시대의 유연한 외교 전략, 때로는 국제질서의 강대국의 편승도 하고 또는 때로는 벗어나기도 하고 늘 그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했었던 다양한 전략을 쓰였던 고려의 현실주의적 외교 전략, 그 대표적인 인물의 하나로 서희의 외교라고 서희를 들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마무리 삼아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사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인 것 같습니까? 중국인 거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중국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는 것도 굉장히 미래의 한중 관계를 설정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몫이 다 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이소성대의 자세를 갖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것이 큰 것 통해서 큰 걸 이루는다. 이렇게 하면 흔히 작은 거 하나하나 하면 언젠가 점진적으로 큰 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작은 것을 실천하는데 큰 뜻을 가지고 있고 큰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어떤 방법, 실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전제하에서 작은 거를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가져야 된다. 이걸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작은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여기서 민재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 얘기를 할 때 다분히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로만 얘기하기 쉽습니다. 국가가 크냐 작으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국가는 큰데 중국 사람들은 작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국가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민간인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진을 제시해서 우리 안에 중국인들을 어떻게 대할 거냐가 우리 어떤 성숙한 자세를 보이냐라는 거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민간 중국, 민간 한국, 민간 중국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단어, 낯선 단어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역사하다. 역사하다라는 겁니다. 역사하다라는 것은 역사 연구자가 되라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역사적 인식을 갖고 역사적 안목을 갖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맨 처음에 얘기했던 누진 다초점 안경을 가지시되 도다리 닦아야 됩니다. 안 닦으면 얼룩이 잘 안 보여요. 도다리 닦으려면 일상생활 속에서 역사적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 뭐냐? 모든 사물은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그 변화하는 것은 그럼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냐는 것은 우리의 집단적인 실천의 결과다. 그래서 한중 관계의 미래 또는 중국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민간인 우리들도 자그마하나마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역사하다를 통해서 우리가 중국과의 올바른 관계를 우호적이고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역사하다를 통해서 우리의 안경을 단히 닦자. 이것이 제가 5차례에 걸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